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종남입니다. 오늘 매일경제TV 개국 9주년 에이징테크 포럼에 주제 강연을 맡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세계 속의 한국을 살펴보면 우선 국토 면적이 10만 평방킬로미터로서 세계 107등입니다. 100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구 기준으로 보면 5,200만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28등에 해당합니다. 국내 총생산 GDP로 보면 대략 1조 6천억 달러로서 세계 12번째 해당합니다.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일으켜온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대개 1조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9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세계 속의 위상은 훨씬 더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왔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연배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보릿고개라는 단어를 아는 분도 계시고 그런 고개가 어디 미아리 옆에 있는 고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5, 6월에 가을에 추수한 쌀은 떨어졌는데 아직 보리는 나지 않아서 새끼 걱정을 할 수 없었던 춘궁기, 이거를 다른 말로 보릿고개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 사람들은 지금 아침에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실 것 같습니다만은 진지 자수했습니까? 아침 먹었냐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인사일 정도로 하루 세 끼 밥을 해결하지 못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1960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 끼 밥을 먹게 된 게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세계은행에 의하면 하루에 1달러, 지금은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1.9달러로 늘었습니다만 그 시절에 하루에 1달러가 되면, 다시 말해서 1년에 365달러가 되면 그 나라는 가난의 문제, 빈곤을 해결했다고 이렇게 세계은행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단군 이래 최초로 하루 세 끼 밥을 해결한 것이 1973년 400달러가 됐을 때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7년 1000달러, 1994년 10,000달러, 2006년 20,000달러, 그리고 2017년 30,000달러를 돌파해서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속의 위상은 그런 정도로 돼 있습니다. 0.7%의 인구가 세계 2%를 생산해서 세계의 3%를 무역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 끼 밥을 먹지 못하던, 세 끼 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던 그 보릿고개의 대한민국이 이제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지만 배둘레햄은 안 생기는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경제 성장의 뒤안길에는 2003년 이후에 자살률이 OECD 38개 나라 가운데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손에 잡히게 숫자로 보면 하루에 35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살 미수에 그친 사람까지를 생각해 보면 35명이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아마 2배 가까운 70명이 매일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보통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OECD 평균이 보시다시피 2.6%인데 우리나라는 1년에 4.4%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2026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의 인구가 돼서 소위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제 아버지가 저 낳자마자 군인으로 전사를 하셨기 때문에 호르몬이의 외아들로 자랐습니다만 제 친구들은 평균 형제간이 6명이었습니다. 6명. 그거를 합계 출산율이라 그러는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가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기른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는 가족 계획을 우리가 철저히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2020년 작년에는 한 명 이하로 떨어져서 소위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되려면 필요한 출산율은 대체 출산율이라고 해서 여성 한 명이 자기 몫으로 한 명, 남자 몫으로 한 명, 이래서 2명은 낳아야 인구가 줄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983년에 이미 대체 출산율에 접근해서 그 이후에 급락해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야 맞는데 오래 산 덕분에 아직까지는 인구는 줄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고령화 속도가 빠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2015년에 1.24에서 점점 떨어져서 지금 최근에는 한 명 이하로 떨어져서 1년에 30만 명 정도가 겨우 태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마 학교 다닐 때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1년에 대구시만한 인구가 하나씩 인구가 늘어난다. 그때 대구시가 70만이었습니다. 1년에 70만씩 낳던 그런 나라가 지금 이제 30만 명을 낳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자식 보험이라는 보험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살다가 60 돼서 환갑을 맞으면은 덕담이 여생 편히 살다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60 환갑을 맞고 나서 남은 인생이 여생이 아니라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이런 인생이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살률이 OECD 1위라고 했는데 이제 노인의 자살률은 1위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1위가 돼서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58명이라는 우리나라의 지금 작년 자살률이 전체 평균이 25 수준인데 58이면은 노인 자살률은 2배가 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자살하는 이유를 한번 보세요. 이유를 보시면 경제적 어려움이 1번, 건강 문제가 2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고령 인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는 건강에 비관해서 이렇게 자살하는 숫자가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 인구가 누굽니까? 그분들이 누굽니까? 지금 자살하고 있는 이분들이야말로 새끼 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끼고 안 쓰고 이 나라를 다이어트 생각하는 나라로 만든 주역 아닙니까? 그 주역인 우리 어르신들이, 주역인 고령 인구가 이렇게 자살하는 나라, 이건 분명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경제 문제를 벗어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경제 사회 문제로 이미 비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매일경제TV와 한경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에이징 테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 시적절하게 이런 포럼을 개최한다고 저는 주제 강연 초청을 받았을 때 한순간도 주체하지 않고 바로 달려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를 받았을 때 다짐한 짐되는 노인이 되지 말자, 도움 주는 어르신이 되자 하는 주제로 제 주제 강연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도움 주는 어르신이 되려면 생산활동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산활동에 참여하려고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러면 고령 인구까지 일자리 찾겠다고 나서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아마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현명하게 접점을 찾을까 하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가장 멋진 은퇴는 가장 오랫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거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활동에 고령 인구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짐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저는 제 스스로가 내 가족에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이 사회의 짐이 안 되려면 내 스스로가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매일 아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아침 6시부터 1시간 동안 운동을 함으로써 제 건강을 지키고 제 가슴에 배둘레 햄을 갖고 다니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에이징 텍에 대한 포럼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예를 들면 돌봄 로봇이라든가 또는 스마트 워치라든가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AI 로봇 소피아 같은 이런 에이징 테크놀로지가 나와서 이것이 한편으로는 시니어 인더스트리가 되고 한편으로는 짐이 안 되고 살고자 하는 고령 인구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에이징 텍 포럼이 진정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어서 계속될 세계 학계는 에이징 텍 인더스트리를 위해서 어떤 경향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나라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짐되는 노인이 아니고 생산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 주는 어르신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중론을, 지혜를 모으는 그런 멋진 포럼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정남 회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 들었을 때 후렴구처럼 떠올라요. 네? 짐되는 노인이 되지 말고 도움 주는 어르신이 되자. 이 사실은 우리 공직사회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또 특별위원회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많이 노력들을 했는데 사실 실제 나타나고 있는 그 성과를 보면 지금 이렇다 하게 내세울 게 별로 없거든요. 그 노력이. 네. 그 좀 왜 그렇게 됐을지 좀 이유가 궁금한데 그거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제가 젊은 시절에 복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는데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복지는 정부가 노령수당을 주고 수당을 주어서 이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복지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진정한 복지는 그 당시에 제가 젊은 시절에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래도 일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쩔 수 없이 소외된 계층에게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도와주는 게 이게 복지지 허구한 날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는 게 무슨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생산활동에 고령 인구가 참여하는 것이 우선 더 윗단계의 복지라고 하는 시각을 이번 기회에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제까지 복지를 시혜적인 복지가
복지라고 하는 인식을 너무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